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120페이지 아동복지 241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 241번. 자, 아동복지에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것은 카투신의 3S라고 하는 거예요. 카투신 3S. 자, 그래서 아동복지 서비스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지적. 자, 지지적 서비스. 서포티브. 이렇게 되겠네요. 서포티브. 자, 알이 빠졌어, 알이. 서포트. 이렇게 지지적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완적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보완적, 보충적, 보조적. 뭐 아무거나 맞아요. 자, 보완적 서비스. 자, 서플리먼트. 이렇게 돼. 서플리먼터리. 보완적. 그 다음에 대리적. substitute. 대신. 대리적. substitute. T죠, T. substitute. 자,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그래서 3S라고 이렇게 하는 거, 3S. 자, 먼저, 지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가족 관계나 가족 기능을 굉장히 존중하고 그것을 지지하는데 포인트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가족 관계, 또 가족이 해야 되는 기능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형태가 여러분, 자, 상담 같은 거, 가족 상담, 부모 상담, 이런 상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가족들이 자기 역할을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지지적 아동복지 서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완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 특히 양육 기능 있잖아요. 애를 키우는 양육 기능을 보완해주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보완해주는 것이 가족 기능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자, 가족의 기능을 대행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은 일시적이에요.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잠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육 서비스 있죠. 가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보완적. 자, 그 다음에 대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가족 관계가 많이 깨져 있고 가족이 제대로 기능을 못한 상태에 있을 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은 대리적 서비스는 최후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거예요. 최후수단. 최후수단. 다른 거, 위에 걸로 안 됐을 때, 위에 걸로 했는데 잘 안 될 때, 그 정도가 아닐 때, 그래서 이건 아예 양육 기능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양육을 대행해 주는 겁니다. 대행. 자, 뭐 시설 보호라든가요. 시설에 보호하는 거 아니면 뭐 입양을 해버린다거나. 자, 이런 서비스가 이제 대리적 서비스에 해당하는 거겠죠. 자, 24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동복지의 대상과 서비스의 분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자, 기억본 보면은 지지적 서비스는 가정을 이탈한 아동이 다른 체계에 의해 보호를 받는, 자, 여기 밑줄 그어야 돼. 가정을 이탈한 아동이 다른 체계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것은 대리적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기본적으로 대리적 서비스. 이미 가족의 기능과 가족의 관계가 깨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 건 맞아요. 부모를 지원하거나 가족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은 지지적 서비스, 상담 서비스도 맞는데, 지지적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이 맞는데, 그 가운데 부분, 가정을 이탈한 아동이 다른 체계에 의해 보호, 요거는 대리적 서비스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순서대로 기억을 하시고, 지지는 가족 기능이 관계가 남아있을 때,
이거 회복이 아주 그냥 한 70% 남아있을 때, 이거는 한 50% 남아있을 때, 이건 아예 없을 때,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니은번 볼게요. 선별주의 원칙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으로, 자, 그 다음에 보편주의 원칙에 따라 일반 아동으로 구분한다. 이거는 뭐, 우리가 이 카투신의 3S를 모른다 하더라도,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만 알고 있어도, 자, 선별주의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골라내서, 보편주의 원칙이라는 것은 모든 아동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니까, 이거는 맞는 말이겠죠. 디귿번, 일하는 어머니를 도와주는 보육 서비스 있죠. 그러니까 일하는 어머니가, 여기는 가족 기능이 해치된 건 아니야. 근데 어머니가 일하는 동안 가족의 기능을 누군가 보충해주고 보완해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런 보육 서비스는 자, 두 번째 보완적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리을번 아동에 대한 가정 외 서비스에는 시설보호라든가 위탁가정, 일시보호소, 쉼터 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맞아요. 자, 미음번 보겠습니다. 가장 예방적인 접근인, 자, 여기서 가장 예방적인 건 뭐예요? 예방적이라는 것은 아직 가족 기능과 관계가 살아있다는 얘기죠. 지지적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죠. 대리적 서비스가 아니라 지지적 서비스는 제가 서비스가 기본 형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지지적 서비스일수록 제가 서비스고 대리적 서비스일수록 시설 보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는 가정 어디야? 리을벌에 나와 있는 가정 외 서비스는 거의 대리적 서비스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를 골라내면 기억과 미음으로 골라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건 법령에 대한 문제네요. 그렇죠?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피해 아동 보호 명령 사건의 심리학 결정, 이거는 사실 암기 문제도 아니고요. 기존에 나왔던 스타일도 아니고 여러분의 기본 상식을 묻는 거야. 법적 상식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라고 모든 재판은 제가 심리와 판결로 구성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리와 판결. 근데 그 판결이 부르기에 따라서 결정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항고 항소 구분할 줄 있어요? 항고라고 하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있는 명령이라든가 결정에 대해서 다시 항고할 때, 그러니까 다시 위로 올릴 때 항고라고 그러고 판결에 대해서 할 때는 항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판결은 판사가 내리는 결정, 판사가 내리는 결정 행위는 꼭 판결만 있는 건 아니에요. 판결은 최종적인 판단을 얘기하는 거고 그 중에 그 과정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증인 출석 명령, 그 다음에 집행정지 결정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특례법상 아동보호 명령이라고 해서 판결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결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명령. 그러니까 판사가 명령 내리는 거였지. 보호 조치해라고 명령 내리는 거는 어떤 형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은 아닌데 일단은 얘가 지금 피해 아동이 지금 뭔가 보호 조치가 필요해. 이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예. 그러면 일단 명령부터 내리죠. 그래서 그 명령이나 결정, 그러니까 명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정을 내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정. 이해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심리라는 단어가 있잖아. 심리라는 건 뭡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이런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판사의 역할이죠. 판사. 그러니까 심리와 결정이 재판의 과정이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 심리와 결정이라는 단어를 보고 아 이게 재판의 과정이구나. 보통은 심리와 판결이라고 표현하는데 지금은 아동보호 명령 사건이기 때문에 결정이라는 표현을 썼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주로 담당하는 주체는 판사가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 등은 신고를 접수하는 주체입니다. 신고 접수. 자, 이들은 뭐를 하는 거냐면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를 접수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뭘까? 자, 신고가 접수되면 이제 현장에 출동을 해와야지. 출동을 해서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일단은 피해 아동이 있으면 피해 아동을 빨리 보호를 해야 되겠죠. 피해 아동이 맞고 있어, 지금 아빠한테. 그럼 일단 보호를 해야겠지.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는 거의 1번하고 2번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도 이걸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사법경찰관도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면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추후에 이제 피해 아동 보호 명령에 대해서 청구를 하겠지. 보통 우리가 기소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명령이기 때문에 청구라는 표현이 좀 더 어울려요. 그리고 그것을 심리 결정하는 건 최종적으로 누구예요? 판사가 하는 겁니다. 심리하고 결정하는 건 판사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경찰, 검찰, 자, 사람으로 쓸게요. 사람. 경찰관, 담당 공무원. 자, 전담 공무원이라고 쓸게요. 전담 공무원. 그 다음에 이건 검사, 이건 판사. 이런 과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정답은 4번 정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43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법이에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보면은,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 거기서 그냥 쓰기만 해주세요.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찾아보시고, 242번 위에다가는 특례법의 해당 법 46조에 있습니다. 심리결정은 판사가 한다. 그 다음에 243번은 해당 특례법의 10조에 보면 신고 의무자라고 있어요. 신고 의무자. 신고 의무자라고 하는데 신고 의무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신고 의무자가 굉장히 많아요. 자, 신고 의무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고 의무자가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그 신고 의무자는 우리가 일일이 다 외우기는 좀 그래요. 다 외우기는 좀 그렇고,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이 외우시면 좋냐면, 자, 크게 그 신고 의무자를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그 다음에 이제 애가 이제 아플 거 아니야. 아프면 병원에 올 거 아니야. 그럼 병원에 와서 여기 치과 의사도 있는데 너 이빨 왜 빠졌니? 이런 거 물어보면 아빠가 때렸어요. 그럼 누가 때렸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신고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 관련, 의료. 자, 의료시설 종사자. 이렇게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신고. 아동학대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될 의무자는. 자, 그러면, 자,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교정직 공무원은 신고 의무자는 아니에요. 교정직 공무원은 여러분, 이게 다 신고가 되어서 뭐 이렇게 다 처리가 된 다음에 교도소에 갔을 때나 뭐 이럴 때 이제 교정직 공무원이 할 일이 있겠지. 교정직 공무원이 이 사람은 이제 교도소에서 일하는 공무원인데 이 사람이 이 두 가지에 해당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사전적인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과의사, 작업치료사 둘 다 의료인이죠. 의료기관 종사자입니다. 성매매 피해 상담소장 이런 사람들은 사회복지기관의 시설에 관련 종사자다. 이렇게 여러분이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0조, 10조의 내용을 보면 신고 의무자가 꽤 많이 나오는데 크게 두 가지로 묶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244번 보겠습니다. 자, 드림스타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은 고르면 혹여라도 여러분 원래는 기본적인 이름은 위스타트예요. 위스타트 운동이에요. 위스타트.
위스타트. 자, 위스타트 운동으로 우리나라에서 2004년에 시작했습니다. 2004년에.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해당 운동을 하는데 다 스타트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스타트. 자, 우리나라 위스타트로 들어갔다가 우리나라는 이거는 근데 민간에서 했었어요. 민간 차원의 위스타트 운동이 있었는데 이거를 2007년도에 정부 차원에서 희망 스타트라는 이름으로 이 사업을 받아 안습니다. 받아 안아요. 그러다가 이름을 2008년도에 드림 스타트로 바꿉니다. 그래서 요 연역 같은 정도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자, 기억본 보겠습니다. 옳은 것만은 모두 고르면. 자,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 여기서 중요한 단어, 맞춤 통합. 자, 맞춤 서비스입니다. 맞춤 서비스. 그 다음에 통합 서비스. 아동에 대한 혹은 가족에 대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다. 그래서 시, 군, 구가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 기관을 설치 운영하게끔 되어 있다. 아시겠죠? 시, 군, 구 차원으로 자,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 기관을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자, 여기 이 드림 스타트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 요런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또 이거 이름이 스타트잖아, 스타트. 그래서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자,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자,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자,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드림 스타트라고 하는 것이 이런 형식의 시군구 차원에서 통합 지원 센터를 만들고 그다음에 맞춤형 통합 서비스인데 이런 형식의 사업인데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사업을 하려면 이 사업에 대한 설득력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근거로 이야기하는 게 이런 얘기예요. 이건 여기서부터 약간 자본주의적이야. 자, 아동에 대한 사회 투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 다음에 아동에 대한 투자에 사회 환원, 사회 환원 효과가 크다. 이거 비슷한 말인데, 자,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온 겁니다. 왜 아동에게 이 특별하게 통합적이고 맞춤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약간은 좀 시장 논리 혹은 자본주의 논리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동에 대한 투자가 사회 전체적으로, 투자라는 게 뭡니까? 투자를 왜 해요? 뭔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치? 뭔가 투자를 하면 투자 이익이 있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동에게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아동이 이제 성장을 했을 때 사회에 보답하는 게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의 원리로 봤다는 게 좀 특이하죠. 그래서 시험은 잘 나와. 자, 투자. 이것도 똑같아. 아동이 나중에 성장을 했을 때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야. 아동 때 투자를 하면. 그렇죠? 실제로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인성이나 대부분의 사회화는 아동 때 이루어집니다. 아동 때. 커서는 잘 안 돼요.
커서는 잘 안 돼. 요즘에 이제 뭐 제가 삼성에 사는데 저희 집 앞에서 이은혜가 잡혔어요. 그 오피스텔에서. 근데 이은혜의 그 뭐지? 어린 시절에 무슨 프로그램에 나왔었대. 근데 이렇게 착한 어린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렸을 때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어렸을 때 형성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바로 잡을 수 있을 때 바로 잡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효과죠. 효과죠. 그래서 아동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컸을 때는 오히려 무언가를 교정하려고 하거나 무언가를 도움을 주려고 한다면 효과가 크지가 않아. 이미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동 때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라는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드림 스타트 운동은. 그래서 약간은 좀 자본주의적으로 좀 접근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다. 그렇게 보면은 기억번 맞는 말이지. 맞춤 통합, 그 다음에 시공구, 그 다음에 사회 투자, 그 다음에 리을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리을번은 해당되지 않고, 리을번은 당시에 2017년 정도쯤에 있었던 사업 중에 디딤 씨앗 통장이라는 게 있어요. 디딤 씨앗 통장. 이게 바로 아동의 사회 진출하기 위해서 자금을 마련해 주기 위한 이제 사업이에요. 디딤 씨앗 통장. 드림 스타트랑은 상관이 없고요. 그러니까 드림 스타트는 돈을 모아주는 게 아니야. 돈을 모아주는 게 아니고 좀 기회가 공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45번 보겠습니다. 245번. 아동 위탁보. 그러니까 위탁보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위탁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탁보라고 하는 거는 입양하고, 그 다음에 재가 서비스하고 하는 가운데쯤에 있다. 그러니까 위탁보의 핵심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위탁보의 핵심이. 첫 번째, 일시적이라는 거야. 위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시적이에요. 무언가를 맡긴다는 것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위탁, 일시적이라는 거. 두 번째가 뭐냐면 시설이 아니라는 거야. 뒤에 위탁보호는 다른 가정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다른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서비스를 위탁보호 서비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시설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다른 가정에 맡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안이 어려워서 제 친구들 중에도 있었어요. 제 친구들 중에도 집이 어려워서 걔네 집은 시골에 있었고 얘가 서울에서 저랑 같이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걔는 집에 가면 큰아버지랑 큰어머니가 있었어. 그러니까 큰 집에 맡겨둔 거지. 근데 이제 이런 게 가족 단위나 친족 단위나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것을 제도화한 것이 위탁 보호라는 거예요. 그리고 걔는 그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이제 부모님이 올라오셔가지고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거든. 그러니까 일시적인 거지. 큰 집에 영원히 큰 집에 양자로 들어간 애도 있어. 우리 친구들 중에는. 큰 집에 양자로 들어간 애들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입양이고. 근데 얘는 이렇게 일시적으로 큰아버지 집안에 잠깐 위탁 받아서 이렇게 하는 이런 거를 이제 제도화하고 서비스화하는 것을 이제 위탁보호라고 하는 거예요. 1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탁보호 서비스는 미국의 경우 시설보호에 대한 비판으로 대두되었다. 이제 이해되시겠죠? 시설보호를 안 하려고 위탁보호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보겠습니다. 위탁보호 과정의 대리부모는 위탁보호 아동과 법적 친권관계를 맺는다?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법적 친권관계의 X. 이건 입양이지, 입양. 입양이 되면 법적 친권관계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친부모가, 친권은, 여러분, 친권이라고 하는 것은 미성년 자녀에게 갖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야.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갖는 권리를 친권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아이가 20살, 그러니까 19살이 넘어가면, 만 19살이 넘어가면 친권은 자동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권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갖는 권리인데 이런 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입양하면 사라집니다. 원부모와의 친권관계는 사라지고 양부모와의 친권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은 위탁보호에 대한 서비스, 위탁보호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법적 친권관계 때문에. 되셨죠? 3번 보겠습니다. 자, 위탁보호 서비스는 입양 서비스, 시설보호 서비스와 함께 넓은 의미에서 대리적 서비스에 포함될 수 있죠. 일단 양육을 대행하는 건 맞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보육 서비스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아침에 맡겼다가 저녁에 찾아가는 정도는 보완적 서비스라고 보는 거야. 근데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그 시골에 사니까 큰 집에다가 이렇게 맡겨두는 거 있죠. 이런 거는 대리적 서비스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위탁보호는 뭐다? 대리적 서비스의 일환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물론 시설엔 들어가지 않지. 시설엔 들어가지 않지만 대리적 서비스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친가정 또는 원가정에서 정상적인 양육이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아동을 돌보는 대리보호 서비스이다. 4번은 이 위탁보호의 정의로 가장 잘 정리가 된 거네요. 그렇죠? 자, 4번에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둬야 돼? 일정 기간 동안. 이게 포인트야. 일정 기간 동안. 이게 아니면 입양이지 뭐야. 그죠? 자, 아동복지법 볼게요. 아동복지법. 자, 아동복지법. 이건 법적인 문제라서 여러분 잘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기억법 볼게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에 자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아니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국영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사회복지시설에서 신고하고 설치 가능합니다. 신고 후 설치 가능. 반대로 근데 신고는 해야 되지. 그래서 기억번 틀렸고, 니은번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맞습니다. 자립지원 계획. 디귿번 지역아동센터. 여러분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기 위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실습 많이 하지. 지역아동센터도 우리 주변에 많기도 하고.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보호, 교육, 자, 보호 동그라미, 교육 동그라미. 보통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들을 맡기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학원 보낼 돈이 없어서. 또 하나는 아이를 돌봐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늦게 들어와. 그러니까 아이가 좀 맡아줬으면 하는 마음에 보호, 교육 이겁니다. 뒤에 나오는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이건 부수적이에요. 사실은 앞에 게 핵심이다. 보호, 교육. 근데 어쨌든 뒤에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에는 종합적 아동복지 서비스가 제공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실제 저도 이제 지역아동센터에서 잠깐 좀 약간 한 발 담근 적이 있었는데 보면 근데 그렇지 않아. 거의 학원처럼 운영인데 애들 교육만 해. 이런 건전한 놀이와 오락 별로 안 합니다. 돈 들어가거든. 이거 돈이 엄청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보통 그 이제 봉사하는 선생님만 있으면 저도 이제 대학교 다닐 때인가 대학원 다닐 때인가 기억이 안 나네. 이거 20대였었는데 어쨌든 여기 선생님을 했었어요. 제가 수학 선생님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경험을 보면은 거의 수학 학원이랑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좀 학원처럼 이렇게 좀 쪼진 않지. 막 성적이 나와야 되고 뭐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 거지만 어쨌든. 근데 어쨌든 종합적인 아동복 몰라요. 저는 거기 이제 그 자원봉사 하러 수업만 하는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잘 몰라 내가 모를 수도 있지. 근데 이제 거기 있는 센터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건전한 놀이와 오락을 제공하기 위해서 뭐 고민했을 수도 있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그럴 때는 그런 게 좀 있고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거는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둬야 되고 디귿번 맞는 겁니다. 자, 리을번.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아동의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할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친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안 돼요. 여러분,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에게 그 정도의 권한이 있지 않고요. 그럼 이런 판단은 친권은 사실 친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의 문제예요? 민사상 문제예요. 민사상 문제라는 것은 민법사항이라는 거야.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친권이라는 거야. 그러면 그 친권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빼서 박탈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법적인 문제죠. 그러면 이거를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는 행정부 라인에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거는 법원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법원이.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뭐를 해야 됩니까? 법원에 친권행사 제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이름으로 지금 친권자가 아이에 대한 폭력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친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과 리을이 틀렸고요. 니은과 디귿은 맞는 겁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247번, 이제 이것도 또 법적인 문제니까 빨리 갈게요. 영유아 보육법에 의하면 영유아란 6세 미만이죠. 여러분, 6세 미만. 여러분, 나이 같은 거 할 때 만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무조건 만이야. 법에서 이야기하는 나이는 무조건 만이에요. 무조건 만이에요. 없어도 만이에요. 한국 나이로 얘기하는 건 없어요. 한국 나이는 친구들끼리 세는 거고요. 무조건 만입니다. 자, 그래서 영유아는 6세 미만의 취약전 아동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자, 해당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을 합해서 보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게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해서 보육 실태 조사를 3년마다 해야 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48번 가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자, 입양에 대한 얘기인데,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여러분, 입양기관을 통하지 않은 입양은 금지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자, 그렇진 않아요. 꼭 입양기관을 통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의무적인 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교육은 받아야 돼요. 교육은. 입양 성립 전에 소정의 교육은 이수해야 입양이 성립됩니다. 교육은 받아야 되지만 입양기관을 꼭 통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자, 2번. 입양기관의 장은 국내에서 양친이 되려는 사람 찾지 못했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입양은 해외 입양을 우리가 입양이라고 하면 해외 입양 많이 떠올리는데 그거는 되게 예외적인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국내에서 양친이 되려는 사람을 찾고,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가 말이 통하는 국내에서 입양되는 게 낫지 해외로 가는 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국외 입양은 옛날에는 우리가 정말 못 살고 그래서 국내에서 입양할 사람을 전혀 찾지 못했을 때나 가능했던 거지. 국외 입양을 추진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국내에서 찾지 못했을 경우에 하나에서 국외 입양을 추진하는 겁니다. 2번이 맞는 거예요. 잘 나와요. 입양과 관련해서 2번이. 그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입양을 하면 친부모는 법적으로 아동에 대한 권리는 포기해야 하지만 의무도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아까 우리 심리 결정처럼 법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만 있어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법의 세계에서는 권리가 사라지는데 의무만 남거나 의무가 사라지는데 권리만 남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권리, 의무는 짝이야, 짝. 우리가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을 가져갈 권리가 생기는 거고 돈을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야. 모든 권리는 의무와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주 예외적으로 권리만 생기거나 의무만 발생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친부모가 의무도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 이거는 뭐 도덕적 의무 정도 수준이겠지. 법적 의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권리의 크기만큼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의무의 크기만큼 권리가 있는 거고. 자, 그래서 3번은 일반적인 법상식만 갖고 있어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알아요. 아니, 당연히 자기 아기인데 자기 아기에 대한 권리가 포기됐어도 의무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여러분 그냥 인간 세계, 그냥 정의 세계에서 가능한 일이고 법의 세계에서는 그런 말 안 통해요. 4번 보겠습니다.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의무도 사라진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4번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이 성립된 이후에 자 1년입니다. 1년. 그리고 여러분 사후 서비스라는 말도 좀 그래요. 자 1년 동안 여기서 사는 입양이 일어났다는 거야. 입양 이후에 관리가 필요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걔가 잘 지내고 있는지, 부모랑 관계는 어떤, 새로운 양부모의 관계는 어떤지, 학교는 제대로 다니고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거지, 뭐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3년도 틀렸고, 사후 서비스도 좀 표현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사후 관리라고 표현해 주셔야 돼요. 1년 동안의 사후 관리가 제공된다. 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청소년 복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도 자, 잘 출제되는 파트는 아닌데 여러분 특히 249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출제 그 이전에도 된 적이 없고 이후에도 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일회성 그냥 출제인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떤 거냐면 현장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런 걸 알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 정도 수준에서 낸 거예요. 그래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시험에 나왔으니까 정리를 좀 해두겠습니다. 자, 꿈드림이란 사업이에요. 사업명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청소년 지원센터이다. 맞아요. 2015년부터 시행됐는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다 맞아요. 여러분 다 맞아. 그 다음에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CYS넷은 위기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위기 청소년이랑 같이 연계해서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주 배경 청소년 혹은 그 무지개 청소년 센터 이건 뭔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탈북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중도 입국 청소년을 지원하는 비영리 재단 법인이다. 그다음에 중도 입국 청소년은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 외국에서 보내고 입국을 해서 우리나라 국적이긴 한데 우리나라 청소년이긴 한데 좀 우리나라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청소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지개 청소년 센터라는 이 무지개는 항상 다양성을 추구하는 그런 상징이죠. 그 다음에 청소년 쉼터는 가출 청소년이랑 연결이 돼야 됩니다. 가출 청소년. 자, 그렇게 해서 해당 사업이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거 보면 그걸 알아야만 드시면 되겠고요. 250페이지 청소년 기본법의 청소년 연령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1번 옆에다가 연소자라고 연소자는 우리가 근로기준법에서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연소자. 연소자가 18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18세. 그 다음에 19세는 미성년자. 라는 표현을 쓰죠. 민법상 미성년자. 청소년 기본법에서 이야기하는 청소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주 애기들한테 청소년이라고 하진 않죠. 그래서 청소년은 뭐뭐 이상 뭐뭐 이하일 거야. 그쵸? 근데 우리가 9세는 몇이에요? 한 초등학교 3학년? 만 나이니까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3학년, 4학년. 이때부터 우리가 청소년이라고 봐요. 그리고 24세 이하. 이렇게 정답은 3, 이건 외워두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적어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1번, 2번은 찍지 말아야지. 우리가 그냥 청소년이라고 하면 소년과 청년 사이다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2번은 찍지 말아요. 1번과 2번은 찍지 말아야 되고 3번과 4번이 헷갈릴 수 있으나 여러분들이 좀 낮게 보는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251번 청소년 복지 지원법상 청소년 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건 여러분 청소년 수련관은 여러분 복지시설은 아닙니다. 이거는 청소년 수련관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그 어렸을 때 어디 학교에서 어디 극기훈련이나 이런 거 다녔나? 뭐 이런 거 가면은 청소년 수련관에서 이제 프로그램 받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거기다 써주세요. 청소년 활동진흥법이라는 게 있어요. 청소년 복지지원법 말고 청소년 활동지원법, 진흥법 죄송합니다. 청소년 활동진흥법. 자, 복지랑은 상관이 없고요.
청소년 활동진흥법상 수련기간에 속합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자, 252번도 똑같은 문제고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 4개만 챙겨줍니다. 4개. 4개. 반복되는 거 빼고 251번과 252번 빼고 청소년 복지지원법상 청소년 복지시설은 첫 번째 청소년 쉼터. 청소년 쉼터. 아까 청소년 쉼터 누구랑 연결돼야 된다고? 가출 청소년이랑 연결돼야 된다고 그랬죠? 가출 청소년. 두 번째 청소년 자립지원관. 세 번째 청소년 치료재활센터. 네 번째 청소년 복지원시설. 죄송합니다.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자, 그러면 자, 자립지원, 회복지원, 치료재활, 쉼터 다 사회복지적 느낌이 나죠? 그래서 수련관은 안 되고 이런 것들은 다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한다. 자, 그 다음에 253번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수련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답은 2번이겠죠. 청소년 활동진흥법.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254번 노인복지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복지에서 어쨌든 출제 빈도가 제일 높은 거는요. 분야에서 출제 빈도가 제일 높은 거는 아동복지 아니면 장애인복지 이 정도가 출제 빈도가 높아요. 자, 일단 끝났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